1990년 5월 23일 화요일, 드물게 발생한 태풍이 태국만을 강타하여 시추선 시크레스토가 전복됩니다. 97명의 승무원 중 91명이 생존하지 못합니다. 일련의 업그레이드와 개선들이 의문이 제기됩니다. 유노클 코퍼레이션은 미국의 석유 회사입니다. 그 뿌리는 19세기 후반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캘리포니아 엘세군도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국내외 에너지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노클은 센트게스 컨소시엄 핵심 회원입니다. 그들은 카스피해 지역을 아프가니스탄을 거쳐 인도양까지 연결하는 트랜스 아프가니스탄 파이프라인 건설을 맡고 있습니다. 1996년 탈레반의 카불 포위 이후 이 프로젝트는 복잡해졌지만 유노클은 탈레반과 협력하여 파이프라인을 건설할 방법을 찾아냅니다. 2005년 8월 유노클은 모든 상류 석유 사업을 쉐브론과 합병하여 유노클을 완전한 자회사로 만듭니다. 유노클은 독립적인 기업으로서의 운영을 중단했지만 이제 쉐브론의 계열사가 된 캘리포니아 유니온 오일 컴퍼니의 이름 아래에서 다양한 활동을 계속 수행합니다. 드릴십 시크레스트는 건조될 때 스캔큰이라는 이름이었으며 이후 시크레스트로 이름이 변경됩니다. 이 선박은 싱가포르의 파이스트 레빙스턴 쉽빌딩 리미티드에서 건조되었으며 유노클 코퍼레이션이 소유하고 그레이트 이스턴 드릴링 앤 엔지니어링 컴퍼니가 운영합니다. 이 선박은 파나마에 등록되어 있으며 1977년에 완공되었습니다. 이 선박은 길이 110m, 폭 21m이며 흘수는 7m입니다. 이동식 해상 시추 장치 모두 코드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이 선박에는 전 승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구명보트와 구명 장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당시의 소리스, 즉 해상 인명 안전 규정에 따르면 선박 양쪽에 전 승무원을 위한 구명보트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시크레스트가 가동될 때 드릴 플로어 중앙에 위치한 켈리와 로터리 테이블을 사용하여 드릴 스트링을 잡고 회전시킵니다. 드릴 스트링은 켈리를 통과하며 켈리는 로터리 테이블 위에서 드릴 스트링을 잡고 회전시킵니다. 시크레스트는 1981년부터 태국만에서 운항하며 유노클을 위해 가스정을 시추해왔습니다. 시추할 때 선박은 선박 주위에 분포된 8개의 앵커로 시추 지점 위에 정박합니다. 각 앵커는 14톤의 무게가 나가며 50mm 두께의 2000m가 넘는 와이어 케이블로 선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1989년 여름 시크레스토는 정비 및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모든 앵커 케이블이 새 케이블로 교체되고 시추 시스템도 업그레이드됩니다. 업그레이드를 통해 드릴 타워가 연장되고 보강되어 탑 드라이브를 지지할 수 있게 됩니다. 대형 탑 드라이브 DC 모터는 드릴 타워의 가드레일에 장착됩니다. 드릴 스트링은 위쪽에서 매달려 회전합니다. 시크레스트의 이러한 개조가 이루어진 후 리그의 안정성이 다시 개선되고 그 계산 결과는 미국 선급협회 ABS 승인을 받습니다. 탑 드라이브 드릴 시스템을 추가하면서 무게중심이 위로 올라갔습니다. 무게중심을 낮추고 선박을 더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 갑판 위의 오일 탱크 하나를 시추용 물탱크로 전환하고 2개의 빈 공간을 오일 탱크로 전환합니다. 정비와 업그레이드 후에 리그는 점검을 받지 않았고 무게중심 개선을 확인할 수 있는 안정성 테스트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리그는 바로 태국만으로 다시 보내져 시추 작업을 계속합니다. 태국만에서 드릴십 시크레스토는 1989년 10월 31일 화요일부터 열대성 폭풍의 외곽 영향권에 놓여 있습니다. 시크레스토는 플라통 유전에 정박한 채 시추 중입니다. 태국의 군과 해양기상청은 민간 기상 서비스와 협력하여 이 폭풍에 대한 정보를 유노클의 현지 파트너인 미스이 오일 익스플로레이션 컴퍼니에 제공했습니다. 그들은 폭풍이 시크레스토의 작업구역으로 향할 경로를 정확하게 예측했습니다. 감독관은 심각한 폭풍 경보를 무시하고 팀원들에게 태국만에서는 50년 동안 태풍이 없었으니 계속 일하라고 말합니다. 11월 2일 화요일, 폭풍이 거세지는 가운데 시추 작업은 계속됩니다. 정오가 되자 폭풍이 지평선에 나타나고 시크레스트에서 남동쪽으로 약 70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합니다. 선박에는 지속적으로 25노트의 바람이 불고 때때로 38노트까지 돌풍이 불어옵니다. 폭풍의 세력은 11월 3일 금요일까지 하루 종일 점점 더 강해집니다. 유노클은 접근하는 태풍에 대한 정보를 시크레스트와 공유하지 않습니다.
타이만에서 태풍이 발생한 것은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없었던 일입니다. 매우 드문 일입니다. 보통 태풍은 타이만 밖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 강도와 이동 경로를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11월 3일 금요일 아침, 플라통 유전 근처에서 갑자기 폭풍의 세력이 급격히 강해졌습니다. 시크레스트에 가까워질수록 날씨는 맹렬한 태풍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시크레스트는 해양 기상예보를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유노콜은 시크레스트에서 기상 서비스를 모니터링하는 데 필요한 무선 장비를 철거했습니다. 대신 선전은 방콕에 있는 유노콜 본사에서 매일 날씨 팩스를 받아 그 팩스는 선상에 있는 회사 임원에게 전달됩니다. 그 팩스는 일반적인 일기예보일 뿐이며 태국 군대가 유노콜과 공유했던 전문 해상 기상 예보는 아닙니다. 대신 유노콜은 방콕에 있는 태국 기상청에서 발송하는 일일 보고서를 보내는데 이 보고서는 내륙 날씨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태풍은 육지에 상륙하면 소멸하기 때문에 그 보고서는 해상에서의 태풍의 강도를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11월 3일 시추건은 1130m 깊이에 도달했습니다. 자정이 되어 감독관이 마침내 시추 작업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새벽 1시에 바람과 해상 상태가 크게 악화됩니다. 새벽 3시가 되면 시추공안의 드릴 파이프가 하브렘에 걸려있게 되는데 이곳이 비상시에 절단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하지만 시추선 작업자들은 대륙의 수직으로 남아있는 27m 길이의 드릴 파이프 구간까지 시추를 진행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들은 무거운 파이프를 대륙 꼭대기에 있는 탑 드라이브와 함께 대륙에 남겨둘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무게 중심이 가장 높은 지점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오전 4시 30분 지원선 그레이가드는 계류부표에서 풀려나와 너울과 바람 속에서 시크레스트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회피 기동을 시작합니다. 오전 5시 30분 라이저가 계류에서 떼껴나가면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라이저는 드릴 스트링의 부력을 제공하는 수종 인프라의 한 부분입니다. 지원선 그레이 가드는 현장을 떠날 허가를 받습니다. 오전 9시 45분 시크레스트는 3번, 6번, 7번, 8번 닷줄을 잃습니다. 4번과 5번 케이블에 더 이상 장력이 남아있지 않아 선박의 안정성은 1번과 2번 닷에 달려 있습니다. 오전 9시 55분부터 10시 40분까지 정전으로 인해 무선 통신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해역의 지원 선박들이 시크레스트가 위치를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전 10시에 유노콜은 방콕에 비상센터를 설립하여 자사 선박들에게 지원을 제공합니다. 플라통 플랫폼에 배치된 감시원들은 해상 구조 가능성에 대비해 준비합니다. 오전 10시 16분 시크레스트는 방콕과 연락을 취하고 방콕에서는 모든 케이블을 풀고 한 개의 단만 유지한 채로 기상에 맞서 조타하라고 조언합니다. 폭풍 위치 업데이트가 방콕에서 시추선으로 전달됩니다. 시크레스트는 대기 발전기실에 물이 들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안정되고 있다고 방콕에 알립니다. 풍속이 최대 85노트에 달합니다. 11시 시크레스트에 있는 회사 임원은 선박이 1번 앵커 케이블로 버티고 있으며 선박의 추진기가 최대 용량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고합니다. 그 후 시크레스트는 2번 앵커를 잃었고 4번과 5번 케이블이 느슨해져서 이제 1번 앵커만 남아있다고 보고합니다. 방콕에서는 만약 1번 앵커 케이블이 끊어지면 4번과 5번 케이블을 풀라고 선박에 조언합니다. 12시 17분에 폭풍의 눈이 시크레스트 바로 위를 지나갑니다. 하지만 시크레스트에서는 1번 앵커를 잃었고 일부 드릴 장비가 이동해서 선박이 좌연으로 5도 기울었다고 보고합니다. 해수가 머드룸을 침수시켰고 선박의 여러 구획이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들은 시추액의 양을 조절해서 균형을 맞춥니다. 선미구역에 있는 승무원들은 만약 시추선이 침수되면 아래 갑판에 갇힐까봐 걱정합니다. 그들은 선미 갑판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시추선이 흔들리고 파도가 갑판을 덮치자 남자들은 필사적으로 난간을 붙잡고 버티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켄트 놀란 승무원 중 한 명이 소방호스를 이용해 남자들이 붙잡을 수 있는 생명줄을 만듭니다. 이 생명줄 덕분에 승무원들은 선미구역을 떠나 갑판 위에서 몸을 지탱할 수 있게 됩니다. 12시 50분 시크레스트는 드릴십 로브르 T사와 연락을 시도하지만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13시 26분 시크레스트는 마지막 통신을 보냅니다.
좌현으로 5도 기울었고 드릴 파이프가 이탈했습니다. 수색 및 구조 작업은 유노클과 태국 해군이 감독합니다. 유노클은 비상 대응 계획 없이 상황에 따라 즉흥적으로 대처합니다. 그들은 헬리콥터, 보트, 그리고 잠수부들을 구조 작업에 투입합니다. 11월 4일 토요일, 한 헬리콥터가 유정 현장에서 약 4헬이 떨어진 곳에서 전복된 선체가 거꾸로 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잠수부들은 선체 안에 갇힌 선원이 있는지 수색하기 위해 난파선에 들어가고 보급선과 헬리콥터들은 주변 해역을 샅샅이 수색합니다. 잠수부들은 선교에서 두구의 시신을 발견하지만 생존자는 찾지 못합니다. 11월 5일 일요일까지 유노콜 보급선과 헬리콥터들은 시크레스트호로부터 약 30마일 반경의 광범위한 지역을 수색했습니다. 수색 구역은 미국 국가 수색 및 구조 매뉴얼에 의해 정해집니다. 생존자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11월 5일과 6일 사이 태국 어선들과 태국 해군이 시크레스트호에서 북서쪽으로 약 70마일 떨어진 곳에서 두 개의 서로 다른 그룹으로 구성된 6명의 생존자를 발견합니다. 이제 유노치엘은 미국 수색 및 구조 매뉴얼을 무시하고 태풍 상황에서 파도, 바람, 해류를 고려하여 생존자들이 표류할 수 있는 경로를 계산합니다. 대상 결과 생존자들은 처음 24시간 동안 초기 30해리 수색 반경보다 더 멀리, 더 빠르게 표류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노킬은 수색 노력을 이 지역으로 재조정합니다. 4명의 태국인 생존자들은 유노시엘을 상대로 개인 상해 소송을 제기하고 실종된 선원들의 가족들은 부당 사망 청구를 진행합니다. 그들은 두 가지 주요 원인에 집중합니다. 첫째로, 그들은 우노첼이 이용 가능한 해양 일기예보를 바탕으로 접근하는 열대성 사이클론에 앞서 비필수 인원을 대피시키지 않고 시크레스트를 악천 후에 대비해 미리 준비하지 않은 것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둘째, 그들은 우노철이 닷 계류 중 드릴 파이프를 대리게 둔 채 시추 모드에서 가망성을 지키지 않아 선박 상부가 무거워져 전복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방어 전략의 일환으로 유노시엘 태국의 법률팀은 Failure Analysis Associates Incorporated, 즉 FAA라는 민간 의사를 고용합니다. FAA는 선박 손실을 둘러싼 사건들에 대해 종합적인 조사를 실시합니다. FAA의 조사는 선박의 물리적 상태와 설계, 기상 영향, 수색 및 구조 활동, 그리고 안전 프로토콜을 모두 포괄합니다. 타이 생존자들은 인터뷰를 받지 않았고 그들의 증언은 회사의 조사에서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폭풍이 오기 전 타이군이 우노치엘에 제공한 해양 예보를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심층적인 안정성 검토를 실시하고 선박이 미국 성급협회 ABS 기준을 준수하며 탑드라이브 유닛을 추가하는 선박 개조가 드릴, 물, 오일 탱크의 개조로 인해 안정성을 향상시켰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탱크들은 개조의 일환으로 밸러스트, 향형수 역할을 추가로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또한 탑드라이브 개조 이후 선박의 안정성에 관한 ABS 계산이나 인증 기록을 찾지 못했다고 언급합니다. 그들은 또한 우노칠이 바람에 의해 선박이 전복되는 시점에 대한 계산에서 오류를 범했다는 사실도 발견합니다. 계산상의 오류와 테스트 부족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최종 보고서는 선박이 전복될 당시 안정성에 대한 허용 기준 내에서 운항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선박 운항 매뉴얼에 선박의 수직 무게 중심이 허용 한계를 초과하도록 허용하는 지침이 포함되어 있어 안정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AA는 일상적인 운항에서는 선박이 전복되기 전까지 최대 허용 수직 무게 중심 이하로 유지되기 때문에 이는 관련이 없다고 말합니다. FAA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승무원들이 태선 집결지 근처에 메인 데크에 모였다고 하지만 생존자들은 대부분의 승무원들이 선미데크에 모였다고 말합니다. FAA는 선박이 전복에 기여한 더 큰 파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바다와 바람을 만족스럽게 견디는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생존자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으며 선박이 바람과 파도에 힘들어하다가 시크레스트호가 전복됐다고 말합니다. FAA는 소송이 근거 없다고 권고했습니다. 우노시엘은 사고를 조사하기 위해 FAA를 고용했습니다. 설계 안정성 계산과 운용 매뉴얼에서 결함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시크레스트가 법적으로는 해상 운항에 적합하다고 권고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피해자들에게 고용되었다면 그들의 권고가 같았을지 궁금하군요. 텍사스 휴스턴에서의 광범위한 협상 끝에
유노클은 사망자 유가족들과 합의에 도달하여 재판을 피하고 모든 청구를 해결했습니다. 켄트 놀라는 선원들을 위해 구명주를 설치했지만 시크레스토우가 전복될 때 선장과 함께 선교에서 사망했습니다. 잠수부들은 삼박 배터리로 작동되는 시계를 발견했으며 이는 13시 50분 시크레스토우 전복 시각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